자, 그럼 여기서 20대 총선 결과에 담긴 민심의 의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개건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김문경 기자의 리포트 함께 보셨는데요. 이번 총선 결과 여권의 실패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라는 말로 국민의 선택은 늘 옳았고 그리고 무섭다라는 말로 표심이 나타났는데요. 이번 새누리당은 그냥 참패가 아니라 대참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오만과 무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만이 20%, 무능이 80%라고 봅니다. 집권 3년 동안 이 정부가 국민들에게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이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특히 수도권과 더불어서 여당의 불모지대라고 하는 영남에서 이렇게 대규모적인 이탈이 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각종 정책에 대해서 민심이 아주 뜨겁게 그리고 강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얘기하신 대로 그냥 무능한 채로만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해준 것 없으면서도 계속 국민 또는 야당을 향해서 호통을 치면서 훈계하는 양상이 계속됐었죠. 이것은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것을 그냥 감당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에 청와대 쪽으로부터의 문제를 또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고,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이제 총선 국면에 본인의 공천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죠. 심지어는 이게 당 내부에서 폭발돼 가지고 김무성 대표가 본인의 직인과 당 직인을 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생기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하고 맞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 당청 관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라도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성과도 아무것도 없이 이 관계를 계속 키우다가 선거 때마다 오면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여러분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통하지 않았었고, 더구나 구체적으로 내부에서의 공천 과정의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이번에는 아주 완전하게 강하게 심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먼저 새누리당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혔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의 선대위 해단식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매선 회초리로 심판하셨고 저희는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선거 참패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오늘부터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당 대표직에서는 물러나겠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조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어찌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요. 보니까 김무성 대표 사퇴하는 것을 해결한다면 모르겠지만 지적하시다시피 원래 김무성 대표가 총선이 끝나면은 결과하고 상관없이 사퇴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아마 당 내부에서 지금 새누리당을 어떻게 쇄신할 것인가 문제가 터지겠고요. 당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동안에 새누리당의 구심점이 되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까지 같이 제기될 겁니다. 과연 해결이 가능할지. 이게 해결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우선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떤 정치인 또 어떤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 스타일이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 참 갑갑합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회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힘도 떨어질 거고 국회 내부에서 그런 동조 세력도 약화될 거고 당장 오늘 아침부터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런 문제를 내부에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갑갑합니다.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그래도 아무리 차기 대선 국면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국정이 1년 반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해법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결국 해법은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찾고 나머지 이제 여당이 그동안에 못해왔던 스스로의 역할을 좀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해법은 있습니다. 대통령이 2004년도
당시 탄핵 열풍 속에서 당신 한나라당을 책임지고 선거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때 얻은 의석이 정확하게 121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과 비교해서 딱 한 석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천막 당사가 굉장히 회자가 됐었는데요. 모든 거를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지금 김무성 대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거꾸로죠. 대통령만 바라보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나왔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2004년도 당시 한나라당의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오만과 더 나가서 독선, 독주를 내려놔야 되는데요. 96년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그 당시에도 실은 야권이 분열됐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집권당은 승리했거든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개혁, 그 다른 하나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이라는 이 두 축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남은 기간 동안에 이 개혁과 인물에 대한 영입 이런 쪽에 정말 혼심을 다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새누리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이번 총선 참 관전 포인트가 많았었는데요. 특히 대선 주자, 즉 잠룡 후보들의 총선 성적표는 어땠을까요? 승천과 침몰, 희비가 교체된 후보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권 잠룡들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 만큼 또 반기문 대망론이 좀 솔솔 또 힘을 받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대권 잠룡들 뭐 심각한 내상을 다 입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무성 대표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제일 큰 책임론에서 뭐 벗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본인의 정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에서조차도 상당히 많은 의석을 잃었고요.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반기문 총장에 대한 대망론, 신반론 대망론이 나오는데요. 한편으로는 반기문 총장이 이 상황을 보고 내가 과연 대선에 들어가야 될까? 아니면은 뭐 명예롭게 그냥 사무총장직을 퇴임하고 그냥 있을까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 있을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만약에 물론 이제 올해 말에 이제 물러나겠지만 반기문 총장이 그 한 8개월 동안 새누리당이 변모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더 나가서 뭐 지리멸렬을 하면은 저는 반기문 총장이 이 판에 들어올 유인이 생기질 않는다. 그게 정치의 현실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정말 그 새누리당이 절대절명의 위기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묘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부족했던 부분들을 가져가줘야 된다. 실은 이 파동 속에서 공천 파동 속 핵심이 유승민 대표 아닙니까? 대통령이 이 새누리당 살리고 싶으면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과거는 풀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보여줘야지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적당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가면 적당히 죽는다는 것을 아마 교훈 삼아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로서의 재기는 불가능해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본인이 당 대표 그만두고 다른 정치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대권 가도 출발하겠다 하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예. 현재 그런 얘기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꺼낼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그동안에 여권 내부에서의 차기 대권 주자 순위에서 1, 2, 3, 4위 모두가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거론됐던 특히 총선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각됐던 사람이 오세훈 전 시장, 오세훈 후보였는데 지금 상당한 차이를 두고 지금 정세균 후보에게 패배해가지고요. 김무성 대표이상으로 그렇게 됐고 또 가끔 그 다음 3, 4위로 거론되는 사람이 대구에서 김부겸 후보하고 겨뤘던 김문수 후보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롭게 간혹 거론됐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패배가 돼가지고 그렇죠. 여권 내부에서는 그동안에 여론조사에서 1, 2, 3, 4위로 거론됐던 사람들이 다 줄줄이 이번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선 주자의 기상도를 좀 표시를 해봤는데 말씀하셨듯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서 오세훈 전 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모두 다 흐림으로 표시가 됐고 유일하게 지금 유승민 무소속 후보 당선인만 지금 밝음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유승민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입지를 다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원래 뭐 대통령 하라고 사람 만든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길을 가기는 하겠지만은 원래 유승민 의원, 지금 유승민 또 새롭게 당선됐는데 유승민 의원이 스타일이 대권을 향한 길에 있었나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신 이제 본인이 뚜렷하게 행동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새누리당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면에서 제기하면서 이제 민주공화국의 입장을 강조했던 그런 점은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주목을 받았고 예. 또 여론조사에서 종종 넣어가지고 차기 대권 주자 이렇게 거론해서 이제 비율도 따지고 있었는데 행보라든가 스타일로 봐서 대권의 길로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쪽은 아닙니다. 사실상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찾게 된다면 워낙 다른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뭐 새롭게 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유승민 의원이 대권 가도로 가기 위해서는 실은 이번에 TK 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줬었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은 상한했죠. 저는 뭐 그 득표라는 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80% 육박할 정도로 개인에 대한 득표력은 높지만 그 주변에 같이 무소속으로 나왔던 분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굉장히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지역을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국적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성찰하고 더 나아가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뭐 잠재적으로 대권 후보의 반열에 올랐던 것은 뭐 부인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먼저 조혜진, 류성걸, 권은희 후보 측근들이 다 줄줄이 낙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대권 가도로 가기에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사람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번 총선을 대권가에 가는 길을 염두에 두고 했던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여러 군데 다른 지역도 타진하다가 종로에 갔던 게 대권을 염두에 두고 종로가 우리나라 정치의 중심이라는 걸 상징했던 그런 지역으로 갔던 거죠. 본인의 선거 구호도 종로의 변화가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상징했던 이런 얘기였고요. 당 내부에서도 그 지역에 유력하게 경쟁력 있는 박진 지역 당협위원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갔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다른 지역을 권유했었죠 한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은 그 지역에서 당선돼 가지고 이제 이후에 대권을 향해서 이제 길을 가겠다는 그런 플랜으로 갔던 거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경우도 또 당혁신위원장도 맡았었죠. 갔던 게 원래 그 지역을 다졌던 게 아닌데 대구로 가게 됐었죠. 아마 현재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 영남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본인이 주로 이제 부천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 또 경기지사를 했었는데 그 지역을 토대로 한 경험을 가지고 TK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원을 이제 조금 배가해서 더 힘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입문 과정이 통과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정치적인 재기의 길을 겪지 않으면 안 될 거다. 당장은 복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렇게 여당의 잠룡들은 모두 상황이 어려워진 반면에 야당의 잠룡들 대권 가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야권의 인물들 살펴보겠습니다. 예, 야권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이 됐습니다. 뭐 가장 큰 수혜자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이번 과정 속에서 양당 구조를 깨서 정치에 바람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이 여하튼 간에 맞아떨어졌고요. 두 가지 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큰 수확이 있죠. 첫 번째는 역시 호남에서의 맹주 역할, 그리고 전체 28 중에서 23석을 가져갈 정도로 굉장히 큰 돌풍을 보였고, 두 번째 흥미롭게 본 거는요. 정당실은 저는 투표였었어요. 이 YTN에서 나와서 우리 같이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가 가연 정당 득표를 더민주와 어떠한 경합을 이루냐 했을 때 좀 앞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총선과 대선은 다릅니다. 이 대선 속에서는 중요한 게 의석수가 아니라 정당 득표율이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쟁취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큰 수확이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활용정점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새정치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정책 인물 노선에서 정말 새정치 없었거든요. 급하다 보니까 뭐 탈당 현역 의원들 모으고 더 나가서 천정배, 뭐 정동영 전 의원과 같이 이제 힘을 합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새정치의 실체가 뭔가가 여전히 지금 의문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마도 20대 국회 남은 한 1년 동안은 정말 꽉꽉 채워놓고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또다시 뭐 얼마든지 정치라는 건 요동치기 때문에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것이 이제 대권 가도에 한층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안철수 대표 지적한 대로 지금 일단 이번에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특별히 국민의당 자체가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했다기보다는 기성 정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 반발 같은 것이 이제 새로운 정당으로 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정말 이제 총선 이후에 많은 과제들이 필요할 겁니다. 안철수 대표 개인의 차원에서 보자면은요, 이번에 새롭게 부상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한때 50%를 넘나들던 지지를 받다가 이후에 굉장히 추락했지 않습니까? 추락했고 심지어는 이번에 국민의당을 만든 이후에도 한때는 정말 제3당으로서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어려울 정도 국면까지 맞았었는데 예. 그 한때 아주 높게 지지를 받았다 추락했다가 이번에 어느 정도 조금은 이제 일어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과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국민의당이 지역 기반으로 보자면은 호남에 집중돼 있고 서울 수도권에 2석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은 예.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 역시 다른 또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영진 교수 지적했다시피 정당 비례대표의 상당 부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점도 다른 전국적인 기반이 되고 또 하나 사실은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요. 이번에 그 수도권 등에서 국민의당 후보들이 상당한 득표들을 했습니다. 전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만 쏠리고 나머지 개인적인 지지가 축소가 된 것이 아니라 몇몇 빼놓고는 대부분 15% 이상, 20% 이상을 받은 후보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당이 워낙 약소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후에 만약에 정비해서 유력한 후보를 낸다면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점에서 안철수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당 정비 작업을 같이 했을 때 본인도 아마 성장을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봐서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예측을 할 때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의 후보가 7 내지 10%를 뺏어가면 그건 새누리당이 어부지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국민의당 후보들이 굉장히 득표력이 높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번 국민의당은 야권 분열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지자층에서 중도 개혁적인 성향이 있는 표를 가지고 왔다는 해석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갖고 있는 큰 자기 나름대로 어드밴티지고 프레임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국민의당의 매연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말씀이신데요. 반면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면 정계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지금 거취를 고민해야 될 상황까지 놓여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직전 상황으로 보자면 아주 좋은 거죠, 지금은요. 왜냐하면은 일단 이렇게 상상을 아무도 예측을 못했던 수준으로서의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부산에서도 지금 5석을 지금 의석을 확보해가지고 영남의 대대적인 확대를 가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성과입니다. 성과인데 문재인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건 그대로 남아있죠. 선거 과정에서 호남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 본인은 대권도 포기하고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호남의 지지는 뭘로 확인하는 거냐? 사실 가장 구체적인 게 이번 선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한테 거의 전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물론 전라남북도 합해서 3석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전패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새누리당한테 준 지역도 사실상은 경쟁 상대가 더불어민주당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패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책임이 문재인 대표 한 사람, 전 대표 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제1의 차기 대권 주자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게 타당한 거냐? 이런 반론도 있지만은 반면에 그거는 그 다음에 문제고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약속을 지키고 만약에 이후에 국민들이라든가 당원들이 다시 돌아와라 혹시 하는 상황이 생길까 모르겠지만은 본인은 일단 책임지고 약속을 지키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정치 공식을 도입을 하면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호남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하나 하고 참패하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는 정치에서 물러나겠다는 함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승리했고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이제 공식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 뭐 본인이 말한 말을 다만 오늘 얘기 뉘앙스가 좀 그래요. 호남이 진정 우리 나를 버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예, 그거는 더 제가 볼 겸허히 때는 노력하면서 겸허히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그런 말을 했기 이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 뭐 정치인들의 간혹가다 말은 굉장히 혼돈이 돼서 예. 해석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 예.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전 대표의 말도 해석이 필요한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데 정치라는 거는 정도고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권 과도 속에서 두 정당이 합치는 경우도 올 수 있고요.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내게 있었던 문제는 해결이 되면서 새로운 과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뭐 너무 빠른 그런 우리가 행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애매한 해석이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을 추스르기 직전까지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런 비슷한 행보를 계속 보여왔었죠. 당의 리더십 논란이라든가 혁신 논란이라든가 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말한 듯 했다가 아닌 듯 했다가 취소하고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또 선택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약속, 참패에 대한 약속은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면서 본인이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총선에 패배하면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던 것이고, 이번은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은 본인이 정치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참패 여부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하는 것은 맞는데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고요.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당의 일부에서 다른 얘기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희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더민주의 불모지였던 대구에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역주의의 타파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된 김부겸 당선인, 뭐 단박에 지금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것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 31년 만에 그 대구에서 예. 더민주 후보로 당선됐기 때문에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된다. 하나는 저게 일시적인 거로 간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섰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수도권 좋은 지역구를 내버려 두고 지금 대구 내려가 가지고서 고향의 길을 갔었던 김부겸 의원이었었는데요. 마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김부겸 의원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극단이 아니라 중도 통합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저는 우리 김부겸 의원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은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손학규 전 대표도 같이 한 당 속에서 울타리 속에서 올 수 있는 예. 징검다리 역할을 저는 우리 김부겸 우리 의원이 하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예, 지금 손학규 전 상임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개별적으로 그 손 고문이 지원했던 주자들이 뭐 줄줄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정기 복귀설도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권 주자로서의 손학규 전 상임고문 입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지금 뭐 현 야권에서 중요한 자산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도와달라고 얘기했었는데 본인은 한편으로 은퇴했다라는 얘기를 과거에는 했었는데 이번에는 은퇴를 했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려고 거기가 있다 뭐라는 얘기까지 하던데 예. 아마 등장을 하겠죠. 아직도 본인이 활동할 기력이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손학규 전 대표의 참모진이었거나 같이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당선이 됐는데 그게 이제 조금 손학규 전 대표가 개인적인 뭐 지원 등을 해서 도움도 됐겠지만은 저는 그 차원으로 한정시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지간한 사람들 지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다 당선이 됐거든요. 그쪽에 분당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 북부 지역도 무슨 일산, 파주, 뭐 수원은 5개 지역 다 이렇게 싹쓸이하면 됐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강한 심판 구조 속에서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는 가운데 같이 당선됐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친노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친문이라는 단어가 예. 등장할 거라고 보고요. 예. 거기에 친손이 등장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친노 강경파들이 장악했었던 지금 야당 내에서는 손학규 실은 전 상임고문이 들여놓을 공간이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엔 자연스럽게 서로가 균형을 이뤄가면서 서로 그 경쟁할 수 있는 그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 보면 아무래도 손문
또는 뭐 이런 연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를 조심스럽게 좀 예측해 봅니다. 예, 친손 세력이 이제 등장할 것이다라는 어감이 지적까지. 좀 특이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정세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야권은 별들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세균 당선인도 그 별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대권을 향한 길에 가는 쪽에 우선을 둘 것인가, 아니면은 뭔가 지금 정비가 필요한 당에서의 새로운 고심점에서 한 역할을 할 것인가, 당 대표를 비롯한. 저는 후자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새롭게 당선된 사람들도 많고요. 또 문재인 대표가 현재 원내에서 떠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출마 안 했기 때문에. 전 대표가 그런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호남 문제에 약속을 해서 걸린 점도 있고, 그러나 본인의 성과도 많이 있고, 또 이제 107석을 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고 했던 김종인 대표도 아직 지금 다 제1당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 살아있고요. 예. 당에서 적당하게 누가 과연 균형점을 만들 수 있을지, 혹시 이런 경우에 어쩌면은 정세균 전 대표, 항상 어려울 때 무난한 입장에서 당을 조정해왔던 이런 좀 리더십을 발휘해왔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혹시 그런 쪽으로 좀 쓰임새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의 기대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김종인 대표가 있었네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더민주가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입지가 점점 강해진 건데. 본인은 뭐 바지 사장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이제 킹메이커 예. 노릇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분명한 것은 대권에 나가겠다는 잠정적인 선언이었었어요. 근데 결과는 이제 좋게 나왔으니까 아마도 부상할 수 있는 계기는 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개건 해설위원,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